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자, 돈봉투 의혹의 핵심 정점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인 오늘 오후 3시쯤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자, 송 전 대표 지난 토요일에 파리에서 기자회견했었죠.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송 전 대표의 귀국으로 돈봉투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을지 자, 4명의 출연자들 모시고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송 전 대표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검찰 조사에서 당당히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몰랐다라는 입장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조기 귀국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그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세력도 개본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파리 기자회견 때 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요. 상임 고문 사퇴하고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 현재 대표를 향한 서운함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리 인대가 끊어지고 망치 테러를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미련 없이 사퇴했습니다. 당에 노를 끼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희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도 파리 기자회견을 좀 봤는데요. 네. 몇 가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은 바로 귀국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한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귀국하지 않을 것이다. 상당 기간 동안 좀 지켜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바로 귀국하겠다 얘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근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법적 책임에 대해서 난 모른다. 아직은 검찰이 어디까지 밝힐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 같고요. 돈 봉투에 대해서 여전히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 명백한 그 녹취록의 내용과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네네. 녹취록에는 송영길 대표 본인이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통화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돈 봉투 네네. 관련해서 그런 돈을 뿌렸다는 추정해 볼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고 또 강내구 감사가 영길이 형이 많이 했더라. 네네. 이렇게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주도했든 안 했든 그건 다른 문제지만 모를 수는 없는 문제인데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을 괴롭힌다 얘기했습니다. 아니, 정당한 범죄 수사를 괴롭힌다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추론하고 있어서 본인의 네. 속마음을 네. 약간 유감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게 사실인데 일단 오늘 오후 3시 귀국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 조금 더 늦게 혹은 들어오지 않고 예정된 7월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왔었습니다만 기자회견하고 그 직후에 출발하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 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재섭 위원께서는 기자회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네. 당연히 저는 그 어떤 진정성 같은 것들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탈당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솜방망이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2021년에 송영길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을 때 네. 당시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12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탈당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이런 분란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대개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 개인의 어떤 투기 의혹 정도의 그 내려지는 처분이라는 것이 탈당 권고거든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지금 민주당을 사실상 돈봉투 의혹으로 거의 그림자를 덮여버린 수준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탈당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과거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렸던 처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어떤 개인의 투기 의혹과 민주당 전체를 지금 아수라장으로 몰아놨던 그 무게에 비했을 때 과연 탈당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처분이 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정계 은퇴까지 해야 되는 거 네네.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이라고 하는 다소 미흡한 어떤 결정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께 보시기에도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네. 민주당 일각에서도 당연히 저거 가지고 이 논란이 돌파가 되겠어?라는 의심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송 전 대표를 영웅처럼 만들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그건 저는 뭐 일부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앵커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의 결단을 좀 치하하는 듯한 메시지가 일부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봤을 땐 당내의 공감대를 크게 이루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고 지금 오히려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불만은 네. 지도부가 이번 돈봉투 사태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과 뭐 비상 긴급 의총을 우원식 의원이 제기하기도 하고요. 네. 또는 이소영 의원께서 뭐 방송에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의원들 안에서는 여전히 이 돈봉투 의혹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 안에는 당연히 송영길 대표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탈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냥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정치인에게 있어서 네. 당과 본인을 분리하는 것만큼 또 큰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당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 사건을 좀 분리하는 듯한 모양새에 더해져서 제가 봤을 때는 녹취록에 나왔던 의원들에게도 좀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 전 대표 오늘 오후 3시 5분에 인천공항 통해서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하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자신을 바로 소환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진짜 소환이 바로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공교롭게 1심 선고되기 전날 검찰은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저를 도와준 사람들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소환도 하지 않는데 귀국해야 하는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되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제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변호사님, 바로 소환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좀 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소환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순서상으로는? 일단 이 송영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달라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단어 자체가 아까 노동희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부적절한 적절하지 언급이라고 않다. 생각이 예.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저를 소환하기를 부탁한다는데 검찰의 소환은 다 일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마치 저렇게 얘기를 하면 기획수사인 것처럼 언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검찰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이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돈봉투 논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라든지 노무현 의원을 수사를 하던 도중에 밝혀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을 먼저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을 먼저 소환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전 대표로서의 갑질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전 국민이 녹취록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 정치적, 도의적 책임만 언급했을 뿐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녹취 파일이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송 전 대표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송 전 대표가 직접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통화하는 내용도 이제 공개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과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녹음 파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연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그 우리 그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뭐그 돈이 그 돈인데 뭐. 여고 요 셋이 팀워크를 좀 잘 맞춰서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밤에 전화 가지고 나한테 욕은 욕이란 다 퍼부어가지고 내가 그냥 아, 잠을 설쳤네 잠을. 이제 와서 이 충성 부대를 만들어놨어. 백업하는 그 군단을 내가 하여튼 오늘부터 만들게. 하여튼 뭐든 다 의논하고. 네, 알았어. 응. 소장님 변호사님, 뭐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본인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인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 9명에 대해서 지금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출국 금지까지 내려졌다고 하는 것은 네. 그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고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 관련자들의 조사가 끝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을 직접 소환하라고 하지 않아도 소환의 일정이 아마 잡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총선 전에 반드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테고 그렇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대표, 현 대표 모두 다 사법 리스크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총선 앞으로 골치가 좀 아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수님.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의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번에 강래구 씨에 대한 그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수사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앵커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것이 총선 전까지 가장 최대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당내에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다만 지금 뭐 우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응해왔던 기조가 있고 또 실제로 검찰에서 예를 들면 428억 약정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네. 이 부분은 그 공소장에 검찰이 제대로 포함시키지 못했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대응 기조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시급한 것은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명확한 징계나 출당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그렇게 신중론을 취할 것이라면 검찰의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당 차원에서 무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소명하고 이 부분을 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아니면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진상조사단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당 자체에서 그냥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지도부는 결정을 했고 네. 그 추후에 논의를 몇 차례 더 했는데도 진상조사는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렸다고 네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안에서는 실제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진상조사라는 구체적인 수단이 언급되지 않아도 이렇게 검찰의 수사 결과만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맞냐라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의 좀 적극적인 대응이나 하다못해 의견 수렴의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뭐 또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래구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강래구 씨 모습 보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도 돈봉투 전달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동희 교수님, 이 기각은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저는 늘 얘기하듯이 구속은 그야말로 수사의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근데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 그때는 구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글쎄 뭐 이분이 뭐 당직자 출신이고 지금 현직 감사니까 공기업 네, 감사니까 뭐 도망갈 우려가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수사 초기 아닙니까? 아주 극히 초기고 네. 또 이 보면은 강래구 씨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검찰이 이 문제에 돈봉투 돈을 뿌린 전당대회에서 지시
이런 걸 했다는 주범이라고 좀 적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돈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름까지 나오는데 네네. 다 부인하고 있어요. 이분이 소환인데도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네. 그리고 당사자들과 접촉해서 말을 맞출 우려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할 우려도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검찰이 이것에 대해서 당혹해하는 것 같고, 다음에 아마도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돈 봉투 받은 사람들과 접촉해서 이 문제를 뭐야말로 뭐 이렇게 증거인멸 말을 맞췄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청구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최대한 변호사님? 저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여기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뭐냐면 법원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를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이게 지금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만큼 녹취록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저는 법원이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녹취록이 다 확실해 있는 상황에서 네. 검찰이 녹취록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저는 법원이 봤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마치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든지 강래구 씨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없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핵심 피의자 9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내렸습니다.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그리고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송영길 핵심 보좌관의 박모 씨까지 포함된 9명이 지금 출국 금지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송영길 핵심 보좌관 박모 씨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제 송영길 대표 간의 관계를 이제 시사하는 어느 단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깊은 정치적인 어떤 논의들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둘 사이에서 벌어졌던 어떤 정치적 행위들을 바탕으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넌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선은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을을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줬다라고 봐도 될 만큼 그냥 넘겨준 사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이심송심이라고 불릴 만큼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인 선거 룰을 이끌어갔다라는 평가가 당시에 송영길 대표에게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송영길 대표의 측근인 이 박모 보좌관과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진상 그 대장동 일당들과 가깝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함께 근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이재명 대표, 송영길 대표 간에 정치적으로 얼만큼 상호 간에 관계가 깊었는지를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단서들로 유출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앞서서 뭐 지역구와 그다음에 뭐 선거 룰과 이런 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그 밑에서 실무진들까지도 상호 간의 어떤 교류 협력들이 있었다라고 볼 만한 단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결국 이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사건은 이재명 대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그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해 국회의원이 된 것이고 당대표가 된 것이고 또 대선 후보도 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후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요. 아마 지금 이 박모 보좌관과 정진상 이 사람들의 어떤 유착 관계 같은 것들이 교륜 내지는 협력했다라고 하는 이 단서 같은 것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 이 책임의 총책임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되는 어떤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박소민 전 비서관님, 이게 수사를 하고 파고 들어가 봤더니 공교롭지만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꽤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꽤나 없다고 저는 생각을 꽤나 합니다. 없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측과 이 송영길 대표 간의 관계가 가깝다는 이유로 뭐 이심송심을 말씀하시면서 네. 이번 돈봉투 사건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봤는데요. 전 그거는 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녹취록에 나온 것 중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는 또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나 뭐 묵인이 있었다라는 정황이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않겠습니까? 뭐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사안은 사실 당 안에서도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대표 경선 캠프라는 어떻게 보면 당 안에서 뭐 총선이나 대선과 같이 당 안에 모든 인력이 투입돼서 치르는 공적인 선거가 아니라 네. 당 안에서 이제 캠프를 각자 꾸려서 어떻게 보면 한 후보당 여러 캠프를 꾸려서 했던 독자적인 선거인 만큼 당 안에서도 그때 어떤 의원들은 그 캠프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사실은 이게 당과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선 캠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도 당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권에 들어와 있던 상황도 아니었어요. 송영길 대표가 그 후보로 뛸 때에는. 그리고 그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 역시도 본인의 이제 행정적인 뭐 일들을 마무리하느라 또는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시기였을 것으로 보이고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의 오랜 정치적인 인연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돈봉투 사건이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 교감을 이뤄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지나친 음모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이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이제 기획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이라는 음모론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탄압, 정치 탄압 얘기하셨던데요.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그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대표님, 송영길 대표님 연락 좀 받으셨을까요? 한동훈 장관이 그 야당 검찰 탄압 주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자, 고맙습니다. 자,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스포츠, 승부 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냐. 결국 이건 탄압이 아니라 정당한 수사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조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탄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떻습니까? 글쎄, 이 수사 초기에 그렇게 얘기했죠. 민주당에서.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상황 아닙니까? 네. 다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뭔가 마땅한 말이 생각이 안 났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 수사에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기획 수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기획 수사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마 조작 수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명백한 그 녹취록이 있는데 네. 본인들 현역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검찰 수사의 이제 시기, 의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표하는 것 같거든요.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과 여당이 궁지에 몰려 있는 시기에 이 문제를 터뜨림으로써 뭔가 국면 전환하겠다. 이런 뭐 시기적으로 의도적으로 문제를 좀 삼았던 적이 있죠. 아마도 지금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검찰에서는 이정근 씨 녹취록이 3만 개가 파일이 넘는데 3만 개가 넘는데 그걸 풀고 내용을 확인하고 또 증거로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늦었다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하는데 뭐 수사의 의도와 시기 이건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곁가지죠. 이 문제의 핵심과 본질은 뭡니까? 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 당시 여당이었죠. 네. 금전이 살포되었느냐, 얼마나 살포되었느냐, 누가 받았느냐. 이건 명백한 정당법 위반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본질이 그런 것이고 설사 기획 수사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뭐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까 한동훈 의원 얘기처럼 검찰이 그 자체를 증거를 조작한 것이 아닌 이상 기획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다. 본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태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당이 존립해야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의혹의 핵심인 돈봉투 살포는 몰랐다며 계속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입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아직도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라고 우긴다 해도 이를 믿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밝혀야 할 송 전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허탈할 지경입니다.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당이 존립해야 하는 자격이 있는지 물어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부정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 띄우기에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송 전 대표가 무력이 적은 사람, 돈봉투 의혹 사건이 터졌는데 무력이 적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견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큰 그릇 송영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큰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적절한지는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제겐 영원한 민주당의 대표다. 진짜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최단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일단 저런 언급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그러한 그 시선을 더욱더 따갑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송 전 대표가 다시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 역시 큰 그릇 송영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너무 늦었다. 13일이 지나서 들어왔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들어오면서 역시 큰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오히려 저러한 언급들이 국민이 민주당을 더욱더 외면하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의원 어떻습니까? 일단 김민석 의원 말에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송영길 대표를 향한 혐의는 어떤 개인적인 착복이나 뭐 뇌물수수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의 캠프에서 여러 명의 의원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라는 것이고 그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는 당대표가 되는 정치적 이익을 얻은 것이지 본인이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재산을 축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의 말은 논점을 완전히 비껴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이야기 역시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정말 큰 그릇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애초에 논란이 있었을 때 귀국을 하고 기자회견도 한국에서 하는 것이 저는 더 옳았다라고 보거든요. 시간을 차일피일 끌다가 결국 시간을 좀 벌다가 녹취록이 충분히 다 등장한 이후에나 사실상 마지못해 그 기자회견 하는 느낌. 그 기자회견 하는 가운데서도 본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느낌. 이런 느낌을 송영길 대표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큰 그릇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민주당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그 핵심 몇 명의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저는 정치적인 언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남영희 부원장 이야기도 그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성 민주당, 그다음에 이런 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전혀 견지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하는 딱 태도가 저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대중에 대한 공감력은 전 전혀 없는 메시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녹음 파일 저희가 좀 들려드리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는 실명도 거론되고 여러 가지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녹음 파일, 실명에 등장하는 녹음 파일조차도 과장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 20명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 또한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그냥 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의심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심과 의혹 제기만으로 당 구성원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죠. 저는 녹취록에 현역 의원의 이름이 담겼을 리가 없다. 암시만 되어 있는 거지 현역 의원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죠. 현역 의원이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도 추정 아닙니까? 무슨 현역 의원 20명이 돈 봉투를 받았다까지 몰고 가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의 이름이 있는 게 추정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추정입니까? 노동희 교수님 이게 거론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물증은 없지만 네네. 어쨌든 녹취록에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가려놓고 있긴 합니다만. 이 문제를 주도한 그야말로 윤관석 의원이 다 저렇게 실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안 받았을 것이다 또는 과장됐을 것이다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 목소리를 듣는 국민들을 참 우습게 여기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곁가지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오랜 관행이고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고 전당대회 할 땐 이렇게 오히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밥값이고 기름값이고 다 그런 건데 네네네. 실비를 해준 건데 뭐가 큰 문제냐. 이게 지금 아마 본심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거죠. 설마 국민들 앞에서는 송구하다고 지금 머리를 숙이지만 아마도 본인들 저 본심은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런 식의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박선미 선생 어떻습니까? 저는 뭐 과장됐다 또는 뭐 이런 의혹이 뭐 일방적인 검찰의 뭐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물론 이제 녹취록에 일부 의원들의 이제 이름이 등장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려진 채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지방 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일부 지역의 실무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검찰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뭐 10명에서 20명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녹취록 안에 의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의혹 자체가 조작되었다기보다는 녹취록을 보면 사실 상당히 노골적이고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구체적이기 때문에 뭐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녹취록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찾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유구무원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치 이 앞에서 뭐 송영길 띄우기, 이른바 송영길 대표에 대해 뭔가 치하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의혹 자체가 언론에 의해서 또는 검찰에 의해서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작됐다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정말 이번을 계기로 혁신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일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 앞에 다시 한 번 더 신뢰를 얻으려면 온정주의나 제 식구 감싸기를 하기보다는 이번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질 사람은 지고 이렇게 털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게 녹음 파일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노트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노트의 내용도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최다비 변호사님, 이정근 노트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한 언론 보도에서 지금 공개한 내용인데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단순히 녹취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한 노트가 있다. 근데 이 노트는 그 당시에 정리한 게 아니라 이후에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건 발생한 이후에? 사건 발생한 이후에 정리를 했고 예를 들면은 뭐 친노계, 친문계, 친명계, 또 재수회라고 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한번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을 만들려는 모임 이런 모임들을 각각 A4의 한 장으로 정리한 5장의 노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각각의 핵심 계파들의 인물이라든지 그 인물들의 관계도 그리고 각각 핵심 계파들의 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심지어 지금 현역 의원 14명을 포함해서 51명의 실명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잠시 보시는 것처럼 뭐 사업가 박땡땡이 B, C, D 등에게 5천만 원 된 자금을 넣어줬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파장이 매우 커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14명 등 51명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 노트에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작성한 노트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희 교수님, 이게 지금 노동희 교수님이 노트를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물론 이제 뭐 사실 확인도 아직 안 된 것이고요. 네. 또 뭐 노무현, 문재인 뭐 이런 때부터 계속 그 어떤 것을
써왔던 그 정치자금 문제나 이런 네. 것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정근 전 부총장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대선 때 카피라이터로 정치권에 합류를 했지만 네. 이런 문제를 본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건 아닐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일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서 본인이 관련된 얘기, 이번에 저 문제가 된 전당대회 돈 봉투에서는 본인이 직접 당사자지만 다른 문제들은 아마도 전원일 거예요. 전원 형태로 뭐 이제 누구에게 돈을 얼마를 줬다더라 이런 식의 것일 거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검찰이 뭐 수사를 한다면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이런 때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것일 수 있고 쉽게 입증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뭐 이게 공개되거나 하면 파장은 커지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것이 유죄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오래전 거는 아마도 공소시효도 지나본 것이기 때문에 네. 수사의 어떤 실익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이재명 7인의 노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박땡땡이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 30장 그러면 3천억이 되는 건데 L 의원과 M을 통해서 바꿨다며 카톡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땡땡 의원은 인사청탁과 알선 등의 박땡땡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며 자랑하는 문자도 보여줬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두고 팩트다라고 말하기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굉장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왜 이렇게 변심했을까? 왜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정치적으로 동지 또 이렇게 엮여왔는데 왜 하필이면 폭로를 하기 시작한 걸까?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에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정근 전 부총장이 굉장히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본인을 지켜주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됐었나 봐요.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았고 실제로도 자신이 아는 것을 전부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문건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시사저널을 통해서 그 아는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해주고 있는 것도 민주당이 자신을 조금 손절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마 본인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심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심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진행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정근 전 부총장은 처음에는 부인을 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네.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민주당이 본인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꼬리자르기를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본인이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어떠한 그 의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더 이상 의리를 지키겠다가는 본인만 지금 검찰에 구속이 될 것 같은 이미 구속은 됐지만 그러한 생각들이 나오면서 생각을 바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문건의 작성 과정을 아는 관계자라고 보도에 나온 사람에 따르면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을 하고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보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입장을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 자체가 지금 망가지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계속 지켜봐야 하느냐, 자체적으로 뭔가 좀 조사도 하고 뭔가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당합한 내릴 상황 아닙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께서 이 돈 봉투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을 온전히 보겠습니까? 또 표를 주겠습니까? 아니 어느 조직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자기 정화 기능을 발휘를 해야죠. 이번 사건을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정치적인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가짐이나 이제 태도에 있어서 정말 이번 사건을 엉터리로 대응하면은 당이 간판 내릴 각오까지 해야 된다. 좀 이런 태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인 명운이 달렸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당의 간판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국민들께 비춰져서 민주당 입장에서 좀 난처할 것 같고 실제로도 여론조사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이 터진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도 떨어지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화면 잠깐 보실까요? 4월 2주차 때 36%, 당 지지율이 36%를 기록했는데 일주일 만에 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32%포인트.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뭔가를 해야 하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사를 한다고 처음에는 그랬었죠. 네. 근데 당사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녹취록에서 실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과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뭐 확인도 했다는 얘기도 있었죠. 네, 일일이 다 전화했다고 네, 전화했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네. 나 받았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안 받았다 그러겠죠.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아니 당신 받았어요라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 넘는 상황에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어떤 뚜렷한 뭐 물증을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녹취록에서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에게 옛날 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게 이제 탈당해달라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만약 한다면 그분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탈당 순순히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당신은 이럴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아니 니보다 더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의혹이 지금 돼 있고 기소까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수사가 되어서 계속 구속영장이 청구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네. 세 번째는 만약에 이제 반발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네. 나중에 또 있으면 또 뭐 백현동 의혹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어떤 표를 던지겠습니까? 가결표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민주당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워낙 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영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가라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재명 대표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재섭 의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 카드를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속내에는 그 조기 귀국 카드에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송영길 대표가 한국에 와서 조사받지 않는 이상 이 논란을 잠식시킬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하나가 서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송영길 대표가 한국에 와서 검찰 수사를 받는 것만이 본인이 어떤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계속 프랑스에 머물면서 언론 대응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돈 봉투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을 본인 스스로 직접 뭐 징계를 하거나 TF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영이 안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본인을 향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누구의 어떤 혐의들을 강하게 추궁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송영길 대표가 한국으로 와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의 입에서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 돈봉투 리스크를 한 발짝 벗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이심동심이라고 불릴 만큼 가까운 사이인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조기 귀국 카드를 던졌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송영길 대표가 와서 본인이 가지는 어떤 무게 정치적 부담감 같은 것들을 송영길 대표에게 온전히 넘기기 위한 어떤 책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전 비서관님, 송 전 대표가 귀국하게 된 데는 이재명 대표의 역할도 좀 컸다고 봐야 됩니까? 실제로?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이 연락을 해서 좀 엄청 많이 연락했을 것 네, 빠르게 좀 귀국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뭐 박홍근 원내대표부터 여러모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송영길 대표가 당의 요청을 약간 거절하는 듯한 모양새가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또는 뭐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치부하면서 사건을 축소시키는 듯한 모양새가 있었고 그것이 여론에 의해서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사실 기자회견도 말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당과 사전 조율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고 당 입장에서는 빠르게 귀국해서 의견 표명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 대표와 뭐 조율이 막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귀국을 하겠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다만 계속해서 당에서 뭐 사실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 진상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비상의원총회를 해서 의원들 간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쨌든 지금 이 국면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국면인데 네네.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수습하기보다는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어떻게 발표하냐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너무나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냐라는 비판이고 저는 이 비판이 꽤나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도 지도부 안에서만 논의하고 결정하고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난상 토론까지도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 그렇게 막 폭발력이 큰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당과 좀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송 전 대표가 전 대표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내버려 뒀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어떤 기자회견 내용이 나올 것인가에 너무 대해서 궁금했죠. 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조마조마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결국은 조기 귀국하고 탈당하고 그리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조율이 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종용을 하고 귀국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사전에 나눈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좀 나눴나요? 박성민 전 비서관님. 당내에서는 얘기를 좀 많이 전달했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조기 귀국 요청을 했던 것이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만 네. 기자회견 자체는 강행을 한 것이고요. 다만 당에서 추가적으로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존중한다 말고는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 사실은 당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송영길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탈당을 하겠다. 상임고문직도 사퇴하겠다라고 했고 당의 요청대로 조기 귀국을 하겠다 했고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 입장에서는 뭐 한국에 빨리 들어와 줬으면 하는 마음과 기자회견에서 뭔가 여론이 더 악화될 만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당에서는 어느 정도 송영길 대표의 입장이 뭐 적절한 때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계 은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계 은퇴, 이제 정치를 그만해라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송 전 대표는 그럴 마음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노동인 교수님, 정계 은퇴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본인 이 상황에서 더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정계 은퇴 얘기하니까 본인의 지금 뭐 은퇴를 거부하는 듯한 그런 말 했었죠. 본인이 직업으로 정치한 게 아니고 뭐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뭐 민족 화해를 위해서 일했다. 이게 정치 목적이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그러진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자꾸 이게 옆에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자꾸 하다 보면 그리고 또 검찰 수사가 구체화되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그 혐의가 명확해지면 그런 선택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로서야 당연히 본인이 정계 은퇴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도 봤는데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치적 압력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문제도 아마 정계 은퇴 문제도 뭐 그와 같이 아마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흘러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오후 3시 5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합니다. 귀국하면서 또 비행기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할 테고 그리고 아마 도착하면 또 한 번 기자회견 정식 기자회견은 아니겠지만 약식으로라도 자신의 입장을 한 번 더 국내에 있는 기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 전 대표 오늘 오후 3시 5분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때와는 또 다른 얘기를 할지 또 민주당 의원들이 그 자리에 얼마나 나갈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의원들이 많이 나갈 것 같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중을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중을 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마중을 가면 안 될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뭐 누군가의 뭐 귀국기를 환영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 송영길 대표와 그 여러 측근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 녹취록 파문이 사실은 상당하기 때문에 당에서 더 뭔가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에서는 온정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 알았던 동지로서의 송영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이 논란을 판단하고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사안을 판단해서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개인에 대한 뭔가 온정주의가 작동하거나 개인적인 인연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갔다가는 저는 이 논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파리 공항을 출국했다고 합니다. 이제 비행기를 탔죠. 파리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군요. 조금 있으면 아마 그 영상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시각으로 조금 전 9시 50분쯤 아마 지금 54분이니까 조금 전에 이제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 되면은 아마 공항에 도착할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공항 출국했다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또 5박 7일간 미국으로 국빈 방문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라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미국도 아마 준비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다현 변호사님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광고판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대사관 거리라고 불리는 워싱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거리에 한국문화원이 있는데 이 문화원 외벽에 사진이 2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가 53년도에 미국 의장대 그리고 지금 53년도가 처음으로 한미 동맹을 맺은 해거든요. 네. 그리고 70주년인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 의장대가 보시는 것처럼 각각 한미 양국의 국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이제 있는 건데요. 저 의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한미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 싶고 그리고 한미 동맹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광고다 이렇게 의미를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27일에는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연설이 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까? 네, 지금 이제 양국 정상회담의 이제 주요 의제라고 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한미 동맹 70주년을 축하하는 내용들이 당연히 담겨져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경제와 안보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다음에 양국의 어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양국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 연설에도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70주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해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 그다음에 한국, 대한민국 이 양자 간의 긴밀한 협력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농도 있게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태우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안보 상황도 엄중하고 경제 상황도 엄중하고 우리가 이제 윤 대통령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마도 이제 안보 문제겠죠. 안보? 예, 안보 문제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예전에 미군이 가지고 있던 핵무기가 있었죠. 노태우 대통령 때 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그걸 철수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핵 공격을 받을 때, 핵 위협이 될 때 미군이 핵우산을 제공한다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실제 공격하겠다고 막 위협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자위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일 때 첫 번째가 우리 자체 핵무장한다. 두 번째 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또 세 번째 핵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좋은 얘기긴 하지만 너무 파장이 커서 우리가 감당이 어렵죠.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핵우산을 제공하긴 하는데 어떤 위협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핵무기로 우리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서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국형 핵우산을 뭐 문서로 명시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도 핵 공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 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그 핵과 그 미사일 위협에 대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그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정상회담이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늘 출국했으니까요. 이제 가서 5박 7일 일주일 동안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성과도 갖고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뉴스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과 관련된 그런 범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약 범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느슨했던 문재인 정부의 마약 단속을 지적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마약의 가격이 대단히 싸졌어요.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입니다. 문제는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에 대한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의 수사를 주도해 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습니다. 그 결과 마약을 거래하고 유통하고 마약을 흡입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어요.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자, 느슨했던 전 정부의 마약 단속을 지적했고 그 탓에 실제로 마약이 우리 일상에 깊게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5명 중 1명이 친구, 지인 중에 마약 경험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국민의 20%는 마약을 했거나 아니면은 내 주변에 마약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시민 252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했습니다. 해외 유학생도 많이 늘어났고 관광객도 급증한 탓에 23%가 주 1회 이상 마약 광고를 봤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응답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접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마약 관련 정보들을 그리고 이 중 10명은 매일 접한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 중에 마약을 구매했거나 복용한 경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21.8%인 55명이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지인 중에 마약을 구매했거나 복용한 경험자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물음에 57.5%는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0.7%나 된다고 합니다. 마약이 그만큼 많이 퍼져 있는데 경계심이나 심각성은 그만큼 못 따라와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노동희 교수님, 심각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우리나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5년 동안 이렇게 망가졌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중학생들도 쉽게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너무 싸고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언제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위헌적인 위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내용 중에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마약을 특별히 제외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 그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왜 마약을 수사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했는지. 과거 검찰 강력부의 주요 수사 중에 하나가 마약 범죄 수사였습니다. 네. 그 검찰 강력부가 주도해서 뭐 경찰이라든지 여러 뭐 세관이라든지 이렇게 함께 합동 수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마약범을 잡아내고 마약을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막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마약 범죄를 검찰 수사에서 제외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뭐 그 의도에 뭐 우리나라를 이렇게 마약 뭐 청정국이 아니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는 없었겠죠. 저는 설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서 마약 수사를 제외하면서 이게 부작용이 이렇게 생긴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뭐 전 정권 뭐 책임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이라도 한동훈 장관 얘기한 것처럼 전쟁하듯이 마약 사범을 잡아들이고 마약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금 뭐 조선일보에 한번 나왔었습니다만 뉴욕 같은 데 보면 거리에서 대마 피우는 마약 환자들이 아주 그냥 눈에 띈다는 거예요. 다 눈에 지하철 입구에서. 그렇고 거리에서도 그 마약 환자들이 누구나 보는 마약 환자들만 단속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정말로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전쟁에도 벌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민 전 비서관님, 전 정부를 탓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도 들으셨는데 느슨한 전 정부의 어떤 마약 단속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 측의 주장을 상당히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약 수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는 단계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에 있어서 지금 검찰 측에서는 뭐 이른바 수사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계속해서 마약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마약이 이렇게 유통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위기 의식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보기만은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별개로 경찰 역시도 마약 검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보원들과 일선 바닥에서 접선하면서 수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데이터에 좀 왜곡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검찰이 검거할 수 있는 그 마약 사범의 그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검찰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른바 검찰로부터 권한을 뺏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요한 주장의 골자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거는 관세청과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거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던 그때를 살펴보면 버닝썬 해를 제외하고는 버닝썬 사건이 있어서 마약 범죄를 대대적으로 이제 단속했던 때를 제외하고는요. 검경 모두 계속해서 검거율이 올라갔던 측면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관세청에서 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도 관세청이 직접 마약 사범을 단속하고 이제 수사하고 송치할 수 있는 그 절차가 개정됨으로써 관세청도 마약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뭐 일견타당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뭐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검찰의 뭐 손발이 잘려서 이런 수사가 어렵다라는 주장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그러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나치게 축소화하는 것이고 너무나 검찰이 일변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약이 든 가방을 찾으러 제 발로 경찰서로 향하거나 마약 투약 후에 직접 자수하는 사건도 있었다. 무슨 어떤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인천의 이제 경찰서인데요. 인천의 경찰서에 분실물 가방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분실물 가방을 경찰이 열어봤더니 그 안에 마약, 담배 형태로 돌돌 말린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휴대폰이 같이 있어서 그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휴대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분실물 있으니까 경찰을 찾으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남성이 너무 고맙다면서 음료수까지 가지고 경찰에 온 거예요. 하지만 경찰에 오면서 바로 지금 이러한 이 마약과 관련된 투약이나 소지 혐의로 체포가 된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한 남성이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을 한 이후에 자수를 하겠다고 경찰에 직접 연락을 한 겁니다. 경찰이 찾아가 봤더니 보디캠에 담겨 있는 영상을 봤더니 자신이 지금 주사기를 꺼내드는 주사기가 7개 정도 있고 이게 다 지금 사용했던 주사기인 거고요. 이 사용했던 주사기뿐만이 아니라 팔에 주사했던 흔적들이 있어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체포가 됐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채팅 앱을 통해서 필로폰을 구매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약 단속 내용이 살펴봤고요. 자, 우회전 하기 전에 잠깐 멈춰야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단속 첫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까먹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30명의 운전자가 1시간 만에 다 단속이 됐다고 합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네, 도로교통법 5조 위반, 신호 위반하신 거예요. 아까 서 있었어요. 정지선에 서 있었잖아요, 정지선에. 잘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사각지대가 많고 또 뭐 나무도 가리고.
그 우회전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정말 잘 시행하신 것 같아요. 자, 보통 운전을 하다 보면 좌회전의 경우에는 신호를 받고 왼쪽으로 가지만 우회전의 경우에는 특별히 신호가 없고 그리고 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냥 우회전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사건 사고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회전할 때도 반드시 일시정지했다가 그리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출발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게 우회전할 때 빨간불이나 행인이 보일 경우에 무조건 정지선에 멈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운전하실 때 항상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회전이라고 자연스럽게 갔다가는 지금 경찰한테 단속되는 것처럼 또 적발될 수 있고 범칙금도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우회전할 때 멈췄다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